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선조실록 제5부 비극의 씨앗 2조 정랑이 뭐길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572년 5월 무렵입니다. 조선의 정치 판도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신진 세력의 원로이자 살인들의 구심점이라고 볼 수 있죠. 다름 아닌 양대 산맥, 진짜 거목이었는데 이황과 조식이 연달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노당의 대표였던 이준경도 또 여기서 세상을 뜨게 돼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소당의 영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황의 제자이자 소당의 영수였던 기대승. 기대승이 이준경과의 불화를 피해서 낙향을 했잖아요. 그런데 낙향을 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공교롭게도 병을 얻어서 세상을 뜨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거목들이 그야말로 연달아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처럼 시대의 거목들이 연이어서 세상을 뜨게 되면서 노당과 소당의 대립 또한 자연스럽게 일단락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각 당을 대표하는 지도층이 자연사에 가지고 갑자기 사라지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대립할 일도 당분간 없어지겠죠. 그러나 사실상 양자 간의 대결은 소당의 판정승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소당한테 유리한 국면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당 같은 경우는 기대승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일을 비롯해가지고 신진 세력들이 계속 등장을 해가지고 소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노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준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준경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구심점을 잃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노당을 구성하는 분들 자체가 연세가 원체 많으셔가지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은 다 그냥 또 자연사 하실 분들이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후 살인들은 쐐기꼬를 받기 위해서 원록격인 유희춘, 백인걸 이런 굉장히 이제 유명한 거장분들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신진 세력들을 지지를 하게 되면서 소당이 사실상 이제 조정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당은 어차피 연로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예정인 그런 세력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앞으로 조선 조정은 이의를 비롯한 신진 세력이 꽉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의가 원했던 경장, 이 경장을 과감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정말 과감한 국정기획 드라이브를 단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볼 땐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당시 조선 조정에는 뭔가 좀 이제 묘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준경이 세상을 뜨기 전에 그 묘한 분위기를 나름 좀 감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준경이 죽기 전에 마지막 상소를 선조에게 올리게 됐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이제 쌀로 밥 짓는 소리입니다. 학문을 더 쌓으셔야 됩니다. 인재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셔야 됩니다. 기타 등등. 그냥 거의 뻔한 얘기들인데 근데 이 교과서적인 말의 말미에 묘한 말이 하나 삽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한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잘못한 과실이 없고 또 법에 어긋난 일이 없더라도 자기와 한마디만 서로 맞지 않으면 배척하여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검색한다든가 독서하는데 힘을 쓰지 않으면서 고담대언으로 친구나 사귀는 자를 훌륭하게 여김으로써 마침내 허위의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뭔가 좀 쎄한 말을 한마디 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준경이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요즘에 풍토를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고 자기하고 말 한마디만 달라도 서로 막 배척을 하고 헐뜯고 등에다 칼 꽂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런 풍조를 계속 내버려 둔다면은 반드시 뭐가 일어날 거라고 지적을 했냐면은 붕당의 사론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요즘 풍속 자체가 사람들이 학문을 연마하고 정진한 데 힘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입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교분을 쌓아가지고 인맥 쌓기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뜬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것을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붕당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조정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경의 마지막 상소가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연막이었던 거고,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요 말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은 장차 붕당의 화가 조정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필시 이것을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결국 이준경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요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준경이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선조에게 충심을 담아서 충언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저 말이 냉정하게 생각하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붕당의 결성은 사실상 반역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할 정도로 꽤나 금기시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조광조가 숙청을 당했을 때 죄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이런 붕당의 사론을 만들고 있다. 이게 이제 조광조의 죄목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붕당을 결성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거의 예비 반역 범죄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경은 이게 좀 흡사 어떤 뉘앙스의 말이냐면요. 마치 지금의 신진 세력들이 조만간 붕당을 결성해서 조정을 분열시킬 것이다. 이거 보나마나 얘들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상수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진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게 뭐야? 그럼 우리가 예비 반역자라는 건가? 지금 이준경 가기 전에 너무 막말하고 가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의조차도 이준경의 이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의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본래 죽기 전에는 일생을 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는 진실된 말, 선한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준경은 반대로 죽기 전에 선한 말이 아니라 저렇게 악담을 입에다 담고서 가냐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준경이 이런 발언을 노망처럼 취급하는 그런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정도로 그때 당시 신진 세력들의 여론은 굉장히 이제 이준경의 마지막 상소를 거슬리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당시 신진 세력이 이준경의 상소 내용을 불쾌하게 여긴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게 진짜 성직글이 돼버리는데 불과 2년 뒤에 진짜 이준경의 말이 현실이 돼버려요. 바야흐로 조선의 정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정말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붕당 정치, 선조하면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붕당 정치잖아요. 바로 그 붕당 정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노당이 와해된 다음에 조선 조정은 오롯이 소당이 점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란 역시 혼자 차지해지 제맛이죠. 그래서 뭉쳐있던 권력은 결국 언젠간 다시 분열되기 마련이고 또 이제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나눠 가졌던 권력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누군가가 자꾸 독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사를 놓고 봤을 때도 삼두 정치가 두 번이나 행해졌는데 결국 삼두 정치의 결말은 한 사람이 다 해먹어요.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권력의 속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신진 세력들은 결국에는 한 가지 문제를 두고서 서로 첨예하게 갈등을 빚게 되니 그것이 뭐였냐면은 이른바 이조 전랑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사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로 단골로 출제되는 바로 그 내용이죠. 자, 그럼 이조 전랑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조 전랑 자체가 벼슬 이름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한때 착각한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조 전랑이란 무엇이냐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시대의 행정부서가 바로 6조였죠. 그 6조 중에서도 가장 원탑은 누구였냐면은 인사권을 관리하는 곳인 2조였습니다. 문간의 인사 발령을 하는 곳이고 조선은 어쨌든 문치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무관의 인사 발령을 하는 병조보다도 2조가 당연히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조는 가장 막강한 부서였고 모든 관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꿀보직이었죠. 이 6조의 각 장들은 판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참판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참의가 있죠. 요즘을 치자면은 각기 뭐 장관,
차관, 차관 복급 여기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실 뭐 장관급 인사는 대체로 해당 부서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자리예요. 실제적인 실무는 차관 이하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왜 이제 일본이 정미 7조약 체결하면서 차관급을 갖다 일본인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상징성이 있는 자리는 그냥 조선인한테 준다 하더라도 실권을 일본인들이 가져감으로써 사실상 조선의 정치를, 그때 뭐 이제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의 정치를 자신들이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장관보다도 진짜 실무는 차관 이하에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6조도 조금 비슷한 구조였어요. 장관급에 해당하는 판사들은 해당 부서를 대표하는 자리였고, 실제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뜻밖에도 품계는 그렇게 안 높았습니다. 정5품의 정랑, 그리고 정6품의 좌랑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을 합쳐가지고 아우를 전자를 써서 전랑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랑과 좌랑한테 실권을 몰아줬던 이유는 아마 이제 판서나 참판이 지나치게 권력을 독주하는 것을 견제할 그런 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조도 2조 정랑과 2조 좌랑이 실무 책임자로서 굉장히 은근하게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조 정랑이 갖고 있던 권한이 뭐였냐면은 문관에 대한 추천권, 그리고 3사와 요즘을 치자면은 뭐 이제 언론과 검찰에 해당하는 기관이죠. 그 3사 관원을 임명할 때 이 사람들의 동의를 또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후임에 대해서 추천권도 나름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조 정랑과 2조 좌랑은 풍계는 낮아도 실제로 굉장히 알짜배기에 해당하는 권한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관직에 진출한 관료들이 가장 선망의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이 바로 2조 정랑의 자리였어요. 2조 정랑, 2조 좌랑인데 아무래도 정랑이 좀 더 높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거치게 되면 사실상 출세길은 보장이 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었는데요. 물론 그런 만큼 2조 정랑이는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인품은 물론이거니와 개인 비위 혐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청렴도도 굉장히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청요직 중 하나였다는 거죠. 이 청요직의 청자는 맑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부정부패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핵심 요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렴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 핵심 요직이다 라고 해서 청요직,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당상관,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굉장히 고위 관원이죠. 그 당상관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자리가 청해직인데,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2조 정랑은 권한도 권한이거니와 출세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그런 자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74년 7월, 이 무렵 조선 조정은 2조 정랑을 새로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당시 가장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다름 아닌 김효원이었습니다. 김효원은 장원급제를 한 수지였고, 학문이나 행실에 있어서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탈이 없었던, 그야말로 신진 세력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은 아이돌 스타 같은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다들 이제 김효원을 우러러보고 있었고, 우리도 저런 인물이 돼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김효원이 2조 정랑 자리에 이렇게 물망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뭐 이런 생각도 있었대요. 김효원이 진작에 2조 정랑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이제라도 김효원이 2조 정랑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이처럼 김효원에게 대세가 흐르고 있었고, 김효원이 뭐 별다른 무리 없이 2조 정랑이 되는가 싶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수당후 심씨의 오라비인 심의겸이었죠. 심의겸은 김효원이 2조 정랑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반대를 하면서 지금 그가 세간에는 굉장히 이제 기계 있고 절개 있는 선비라는 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니다 그거, 나는 그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요즘도 보면은 정치인들 중에서 가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청문회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뭐로 보나 완벽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청문회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뜻밖의 불의의 일격을 받아가지고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의원도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심의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도대체 뭐였냐? 심의겸이 과거에 소윤의 영수이자 당대 최고의 권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윤원영의 집에 공모차 갈 일이 있었습니다. 공적인 일로 갔던 건데 여기 갔을 때 심의겸이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김 의원이 분명히 윤원영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젊은 친구가 거기서 왜 공부를 하고 있냐? 하필이면은 하고 많은 데 중에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윤원영이 가장 잘 나가고 끝발 세니까 윤원영의 집에 기숙을 하면서 그의 연줄을 잡아가지고 출세를 해보려는 그런 상당히 좀 이제 좋지 못한 심보가 아니었겠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심의겸은 뭐라고 이제 단정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의원, 그 친구 내가 볼 때는 권신의 집에 빌붙어서 출세길을 도모하는 그런 비루한 인간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올바른 선비라고 볼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반대일세. 이저정랑 자리 자체가 청여직이잖아요. 개인 비위 혐의가 없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청렴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김의원은 과거에 그런 행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섰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김의원이 순조롭게 이조정랑이 되는가 싶었는데 뜻밖에도 불의의 일격을 당하게 되면서 심의겸의 반대로 김의원은 이조정랑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김의원은 이 장벽을 넘어서 이조정랑에 임명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계기로 설사 김의원이 일이 잘 풀려가지고 이조정랑이 된다 한들 심의겸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좋지 못한 감정을 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인 이상. 자, 과연 양자 사이의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뭐 너무 유명한 스토리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같이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